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자, 오늘은 아동간호에서 신생아의 생리적, 병리적 현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리적 현상이라 함은 정상 반응이죠. 그런데 신생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케어가 필요할 겁니다. 어떠한 간호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반면에 병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질병이 의심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치료와 간호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그려놨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도식화시켜서 공부하는 게 실질적으로 오랜동안 기억이고 저의 공부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봐볼게요. 지금 첫 번째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뇌 발달이 어떤가, 이것을 인지 능력이 어떤가를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신생아라 함은 생후 4주까지, 즉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뇌 기능에 인지 기능이 있는가 보려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인지, 지적 능력이 되는가를 봐야 되겠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원시 반사로 확인합니다. 원시 반사는 뇌의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데 꽤 중요한 증빙 자료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시험 문제에도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시 반사라 함은 생후 영아기까지만, 즉 12개월까지만, 빠른 원시 반사는 3, 4개월 정도 되면 소실이 되고요. 바빈스키 반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정도 되어야 소실되어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원시 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임균성 안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임균성 안염. 자, 여기서 임균성 안염. 임질 원인균이 눈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염증이 생겼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 이럴 수 있을까요? 엄마가 인질에 걸려 있었는데 인질에 걸린지 모르고 질을 통해서 산도를 통해서, 같은 말이죠. 질, 즉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통과해서 나오는 과정에 눈의 균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다. 이래서 생겨지는 임균성 안염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수유를 할 건가, 수유할 때 모유는, 그리고 우유는 어떤 특성의 비교가 되어지는가, 또한 초유와 성숙유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놓고 공부할 거고요. 자, 폐, 그리고 심장. 아이들은 아마 태어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심폐 변화일 겁니다. 자, 아이들은요, 엄마 뱃속에 태아 시절에서 모든 걸 다 연습해보고 경험해보고 나오지만 유독이 전혀 해보지 않은 게 호흡이죠. 왜냐하고요, 호흡은 제대를 통해서 엄마로부터 산소를 받았고 CO2를 내보내는 일만 했을 뿐 폐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아 하고 울려면 첫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확 들이마셔서 호흡을 시작하려면 폐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폐의 기능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심장의 구조는 신생아 시기에 그 이후 우리의 심장의 구조와 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가볍게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간. 자, 간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자, 신생아 간호에서 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고 싶은 것은요, 황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자, 황달이라 함은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서 누렇게, 피부색이 누렇게, 그리고 안구 공막이 누렇게 변화된 것이라면 간에서 빌리루빈의 대사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겨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병리적 황달은 매우 심각할 건데요. 이 부분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대 간호는 간단히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제대가 필요 없으니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 첫 호흡이 시작되면 제대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보통 일주일 정도 되어지면 제대가 탈락될 건데 이때까지 어떤 간호를 할 건지 가볍게 공부할 겁니다. 또한 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일정 시기까지는 태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행변, 그리고 정상변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어디다 쓰기가 애매해서 여기다 써볼게요. 아이들은 일정 기간까지는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리적 체중 감소인지 생리적 체중 감소인지를 비교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자, 아웃라인은 이 정도 잡아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시반사. 자, 원시반사는 실제 우리 국가시험 문제에서 거의 해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해보고 싶은 것은요, 모로반사. 예, 모로반사, 껴안기반사라고도 하죠. 예, 두 번째 긴장목 반사라고도 하고 긴장성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긴장목 반사, 긴장성 반사 공부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포유 반사. 포유, 즉 수유, 포유. 예, 이것을 같은 말로 근원 반사라고도 합니다. 예, 이렇게 포유, 즉 근원 반사에 대해서 가볍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바빈스키 반사. 바빈스키 반사.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제로 거론됐던 것들이고 거의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로반사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모로반사라는 것은 같은 말로 껴안기 반사라고도 합니다. 껴안기 반사. 즉 이것은 뭐니? 예, 위험에 노출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뇌에서 이건 위험 상황이야. 그럼 뭐라도 부여잡고 껴안기 위해서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쫙 포옹하려는 반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로반사가 소실됐다. 이것은 두 가지 상황에서 소실되어집니다. 하나, 뇌가 손상됐을 때, 뇌손상 시에는 모로반사가 소실됩니다. 그게 중요하게 보죠. 그러나 또 하나는요, 쇄골이 골절돼도 그렇습니다. 쇄골 골절 시에도 소실되어진다. 이 점 강조하게 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껴안기 반사인 모로반사는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인지를 한 거죠. 그러면 나가 위험이기 때문에 뭐라도 부여잡고 껴안으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그 기능을 해야 위험에 노출이라는 사실을 알 건데 만약에 뇌가 손상되어지면 어때요? 그걸 모르니까 모로반사가 없겠죠. 또한 쇄골이 골절되어 있다. 쇄골이 골절되어 있으면 어때요? 두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겠죠. 그래서 쇄골이 골절됐을 때는요, 뇌손상과 무관하게 모로반사가 소실된다. 이 점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긴장목 반사. 자, 이것은요, 전기를 볼 때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편안한데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려봤습니다. 아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가의 머리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코를 이렇게 해볼까?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면 머리를 돌린 쪽 팔과 다리는 그대로 펴져 있으나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예, 긴장돼서 뻣뻣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고개를 돌린 쪽 반대쪽 팔과 다리는 좀 당기니까 굴곡되어지면서 구부리는 현상. 이거를 긴장목 반사라고 합니다. 이건 정의가 문제로 잘 나오고 있고요. 또한 포유 반사, 근원 반사. 포유, 예, 아이에게 수유를 시키려고 뭔가 자극을 줬을 때 아이가 어떤 반사가 나타나는가, 이런 관점에서 포유 반사라고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근원, 루트, 뿌리를 찾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포유 반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뭔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아가에게 모유를 주기 위해서 또는 우유를 주기 위해서 입에다가 뭔가를 내뒀더니 쪽 반다. 이거는 흡철 반사, 빨기 반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입 주변 뺨에 자극을 했더니 그쪽으로 고개를 쫙 돌렸다. 먹고 싶은 거죠. 물론 팍 하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그런 거죠. 다시요. 입가에 또는 뺨에 뭔가 자극을 했더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빨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포유반사, 근원반사. 여기서 왜 근원반사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를 근원반사, 즉 포유반사라고 합니다. 다음에 바빈스키 반사.
자, 바빈스키 반사는 가장 늦게 소실되는 반사라는 점에도 강조가 되어지고요. 이번 국가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아가 발을 그린 겁니다. 자, 아가 발을 발 뒤꿈치에서부터 위로 쫙 이렇게 햄머로 긁었어. 그랬더니 발가락은 쫙 펴는 현상, 쫙 펴서 부채처럼 펴는 그런 반사, 이것을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의가 국가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바빈스키 반사 정의가 문제로 나오고요. 포유 반사 역시 정의 문제로 나옵니다. 긴장목 반사 마찬가지 2번, 3번, 4번 반사는 정의를 잘 알고 있는가를 문제로 제시하는 반면에 모로 반사의 경우에는 소실되는 상황이 언제니? 뇌가 손상됐어. 뇌 손상과 무관하게 쇄골이 골절되면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팔을 쭉 들어올려서 껴안으려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못할 거야. 이걸 알고 있는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시 반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여배구 공간이 많지 않으니 지우고 그 다음에 임균성 안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임균성 안염이라 함은 임질 원인균에 의해서 아이가 안염, 눈에 염증이 발생한 거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궁이 있고 질이 있는데요. 엄마 질에가 임균이 있었습니다. 임질 원인균이 있었는데 아이가 분만을 하면서 여기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눈에 임균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질까? 엄마가 임질에 걸렸을 때는요, 엄마 모체가 임질에 걸렸을 때는요, 증상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산전 진찰 시에 엄마가 매독에 걸렸는가 하는 정규적인 첫 진찰 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질에 걸렸는지는 꼭 정규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만약에 엄마가 임질에 걸려서 질에 임균이 있었다. 질, 즉 산도에 임균이 있었다면 아이의 눈에 임균성 안염이 올 거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산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산도 감염이라 함은 산도 뭐죠? 아이가 나오는 길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임균성 안염. 아기는 임균성 안염이 되어진다. 자, 이 점 강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그림도 하나 그려볼까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관련성이 있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태반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매독에 걸렸다. 그러면 태반에서 아이에게 균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산도 감염이 아니라 태반 감염으로, 이거는 태어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임신 기간에 이미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는 선천성 매독이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 무슨 감염이라고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태반 감염이라고 한다. 태반 감염의 대표적인 것은 매독, 물론 매독, 또 B형 감염, C형 감염, 에이즈 다 그렇습니다만은 임질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태반 감염이 되어질 것을 예견한다면 아이에게 선천성 매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임신 초기에 VDRL 검사를 합니다. 자, 베네리알 디지즈 리서치 라보라토리, 즉 말하자면 매독의 항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만약에 매독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은 임신 4개월 이전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개월 이후에는 태반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고 보면, 자, 제가 지금 여기서 거론해 드리고 싶은 거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거론합니다. 엄마가 만약에 임질에 걸렸다. 그러면 산도 감염으로 아이 눈에 임균성 안염이 생겨질 수 있다.
그 점. 자, 그 다음에 엄마가 만약에 매독에 걸려 있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게 비교하셔야 되죠. 태방 감염이 되어진다. 그럼 어떡하죠? 임신 초기에 VDRL 매독 항체 검사를 해서 만약에 매독에 걸려 있다. 그러면 4개월 이전에 치료를 해야 알에게 선천성 매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임균성 안염에 보다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만약에 산도감염으로 임균성 안염이 발생됐다면 아이의 시력은 굉장히 약화될 거고 심하면 실명까지도 우려된다라고 하는 임균성 안염은 다행히 태반감염은 아니고 산도감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예방해야죠. 그래서 예방 방법은 뭐냐? 아이가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 강조합니다.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적 투약을 합니다. 말하자면 임균성 안염이 되어졌니 확인하고 투약한다가 아니라 예방적 투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약은요. 예전에는 1% AgNO3 즉 질산은을 투약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눈에 손상이 된다라고 연구 발표가 되어진 후로는 1% 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0.5% 에리트로마이신. 자, 이것을 모든 아이에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예방적으로 투약한다. 모든 신생아에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투약한다. 그때 사용하는 약물은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요. 물론 생리식염수로 결국 세척해내야 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거를 예방해서 미리 이런 투약을 해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살짝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엄마가 인질에 걸렸을 경우에 그 증상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엄마가 인질에 걸린지 모르고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임균성 안염이 되어지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적 투약으로 1% 테트라사이클린, 0.5% 에리트로마이신을 투약합니다. 혹시 지금도 간간히 질산은 LGNO3가 예문에 나오고 또 답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에리트로마이신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엄마가 임질에 걸렸다, 산도감염으로 임균성 안염, 더불어서 같이 공부한 엄마가 매독에 걸렸다, 태반감염으로 선천성 매독, 이에 대한 예방 조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두는 거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균성 안염에 대해서 공부 마쳤으니까 또 지우고 다음 내용 여백을 확보하겠습니다. 임균성 안염 지우고 갈게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에다 꼭 남겨둘 것만 써보자면 그 말만 좀 써볼까요?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적 투약을 하고 있다. 예방적 투약을 한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1% AgNO3 즉 질산은을 투약했었던 게 과거라면 요즘에는 1%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0.5% 에리트로마이신을 예방적으로 투약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유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수유 아주 가볍게 보는데요. 자, 온도 확인은 어떻게 할 거니? 아주 쉽게 문제 나올 때 나오죠? 손목 안쪽 또는 팔목 안쪽 그래도 좋죠? 여기에서 온도 확인을 한다. 요즘에 손목 안쪽에다가 온도 확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간간히 나오고 있으니 온도 확인은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수유하는 시간은 아이가 막 태어나서 일정 기간은 어제 공부했죠? 프로이드의 구강기라고 표현하는 이 시기 수유를 통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주려면 시간이 조금 긴 게 좋아요. 그래서 15에서 20분간 충분한 시간 동안에 수유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순서를 강조할 때도 있죠. 자, 수유 후에 만약에 목욕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애가 토해버리겠죠?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목욕 후에 수유하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목욕 후에 수유한다.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개념으로는 기저귀 갈고 수유한다. 예, 이렇게 순서를 잡아두신다면, 자, 늘 목욕하는 건 아니니? 그러면 기저귀 갈고 수유하자. 아니, 목욕했어. 그리고 수유하자. 이런 순서를 의외로 아주 쉬운데 문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조금 공부해 볼게요. 자, 우유의 많은 성분과 모유의 많은 성분을 문제로 제시를 하는데, 주로 우유의 많은 성분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다 포인트 맞춰보겠습니다.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그러면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특별히 우유에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백질과 무기질 특별히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유와 그리고 성숙류를 비교했을 때 초유에 많은 성분, 이것도 문제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비교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초유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더불어서 항체, 즉 면역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유는 꼭 먹이라고 하잖아요. 항체, 즉 면역체. 그리고 비타민,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타민, 그리고 때로는 이게 문제에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염분이 있다. 이 염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론이 되냐면, 염분이 있어서 초유를 먹으면 이게 장운동을 조금 촉진해서 태변 배설을 촉진한다까지 문제를 유추하고 있기도 합니다. 태변 배설을 돕는다. 어디에? 초유에. 염분이 좀 들어있더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유에 많은 성분은 뭔가? 다시요. 우유에 많은 성분. 자, 다시요. 우유에 많은 성분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모유에 비해서 좀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유에 많은 성분, 그러면 단백질, 무기질과 더불어서 면역체, 비타민, 염분이 많이 들어있다. 특히 염분은 태변 배설에 장운동을 촉진해서 태변 배설에 도움이 될 거다. 자, 요 정도 내용을 함께 공부해두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유에 대해서 요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조금 지우고 나서 비교해 드릴 거 있습니다. 자, 지우고 나서요, 간단하게 문제가 거론될 때 이런 게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자, 수유 시간은 그랬어요. 수유는 15 내지 20분간 해라. 그 다음에 이 온도 확인은 손목 안쪽에 한다. 손목 안쪽에 한다. 이렇게 문제로 거론되는가 하면, 그러면 목욕은요, 이게 따로 문제로 거론되기도 하죠. 목욕은 그 시간이 길면 안 되죠. 이거는 5 내지 10분간 의외로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5 내지 10분간 하며, 그 다음에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로 확인한다. 예, 이렇게 확인 부위와 시간을 수유와 그리고 목욕에 대해서 비교가 좀 되어집니다. 예, 가볍게 기억해 놓으라고 지우지 않고 남겨두겠습니다. 이어서 자, 심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응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도에는 양수를 제거하고 첫 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첫 울음은 다른 의미로 볼 때 첫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몇 초 이내에 해야 되냐? 중요하죠? 30초 이내에 기도에 있는 양수를 제거하고 첫 울음, 즉 첫 호흡이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혈중 산소 농도가 확 올라가면서 나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어떤 변화가 되어지냐면, 이거는 문제로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태아의 특이한 심장의 순환이 좀 달랐거든요. 이것이 신생아 순환으로 바뀌어지면서 신생아
순환으로 바뀌어지면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시작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 자 가볍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 설명 조금 해볼게요. 태아순환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 자,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는데요. 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장 색깔 바꿔볼게요.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가는 첫 호흡을 폐로 아직 하지 못했던 태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제대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 산소를 아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심장 그림 확대해 보겠습니다. 심장에 제대를 통해서 산소가 오심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심방으로 들어온 산소가 어때요? 산소가 많은 그 혈액이 전신으로 가려면 좌심방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신순환에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꽤 중요하게 강조하는 여기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습니다. 이 구멍을 뭐라 그러냐면 난원공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난원공을 통해서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이렇게 통과를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폐동맥으로 통해서 가고 자, 여기는 폐동맥이고요. 여기는 대동맥인데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맥관이라고 합니다. 동맥관. 가볍게 볼게요. 문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 원리를 파악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동맥관이라 함은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연결된 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아순환의 꽤 핵심이 되는 난원공과 동맥관은 아이가 첫 울음을 시작해서 산소 농도가 확 올라가면 얘네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닫아집니다. 닫아지고요. 무슨 순환으로 바뀌게 되냐면 신생아 순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정확히 막 문제에서 거론하진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아이가 그만큼 첫 호흡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아이의 심장의 구조가 신생아의 심장 구조로 바뀌면서 신생아 순환이 되어진다라는 점만 가볍게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요 30초 이내에 첫 호흡을 시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있는 양수를 먼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호흡이 시작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강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자 이제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호흡을 시작하면서 태아순환에서 신생아순환으로 바뀌더라. 물론 이것 또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라 깔끔하게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아이가 태어난 분만 직후 제대 절단이 중요할까요? 제대를 절단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첫 울음을 울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를 이미 바로 절단을 한다면 엄마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 통로를 차단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첫 울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첫 울음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 박동이 끝나고 나면 제대를 절단한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첫 울음을 울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 내에 있는 양수를 제거해야 한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또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이가 이제 첫 울음이 시작이 되어졌었어요. 그래도 보통 24시간까지는 아기를 측위로 눕히고 머리를 낮춰줘야 합니다. 측위로 하고 머리 낮춤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강조하죠. 자, 측위로 눕히고 머리 낮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 기도의 무엇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양수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예, 강조 말씀 드립니다. 자, 이러한 항목을 강조 드릴게요. 자, 중요한 부분 표시 남기겠습니다. 분만 직후에는 제대 절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울음을 울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 내에 있는 양수를 제거하자. 첫 울음이 시작된 후에도 일정 기간
head down, lateral position,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혀라.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에 있는 양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자, 이 정도 기억해 두는 거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 설명이 끝났으니까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심폐에 대한 내용 어느 만큼 설명드렸지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황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황달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리적 황달. 자, 생리적 황달과 또 하나는 병리적 황달. 이렇게 대별해서 알아둬야 되고 또한 깊숙하게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리적 황달이라 함은 그 원인은 간 기능의 미숙입니다.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생리적 황달은 생후 2, 3, 1 후에 나타나서요. 7일 보면 7일이 지나면 소실이 되어진다. 이것은요, 소실이 되어진다. 며칠이 지나면 소실된다. 이 말은 어때요? 자연 치유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연 치유가 된다. 간 기능이 다시 좋아지면 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간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기 위해서 자, 이 부분 설명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는 일정 수명을 다하고 나면 보통 120일의 수명을 살죠. 그런데 신생아는 적혈구 수명이 꽤 짧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간 기능이 약간 미숙하면 생리적 황달이 오는 건데요. 자, 설명해 볼게요.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살고 나면 빌리루빈이 됩니다. 빌리루빈. 그런데 이렇게 파괴된 적혈구 성분인 빌리루빈은 간접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간접 빌리루빈, 즉 배설 불가능한 형태의 간접 빌리루빈이었는데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배설 가능한 직접 빌리루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직접 빌리루빈으로 대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대부분은 대변으로 빠져나가고요. 일정량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적혈구의 수명을 다한 빌리루빈의 배설 과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신생아의 경우에 자, 생리적 황달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간 기능이 미숙하다. 간 기능이 미숙하다. 그러면 배설 불가능한 간접 빌리루빈이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서 황달이 나타날 거다. 이것을 우리는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물론 간 기능이 미숙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적혈구 수명이 신생아는 매우 짧기 때문에 적혈구 파괴량이 좀 많을 겁니다. 병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만큼 증가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달이 생겼던 거라 7일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히 간에서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질 거고 대소변으로 빌리루빈을 배설하면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이 생리적 황달입니다. 그에 비해서 병리적 황달이라 함은 간 기능 미숙하고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죠. 이것은 용혈성 질환이 있을 때 그럽니다. 용혈성 질환이 있을 때 병리적 황달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용혈성 질환 그러면은 예를 들어 RH 부적합이라든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엄마가 RH-고 아이가 RH+이다.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태아적 아구증이 되어지면서 적혈구가 쉽게 파괴되어져 버리는 RH 부적합이라든가 또는 ABO 타입의 문제가 되어졌을 때 ABO 타입의 부적합 이것은 엄마가 O형이다. 그런데 아이가 A형이나 B형일 경우에 용혈성 문제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RH 부적합인 용혈성 문제가 있을 때 병리적 황달이 생겨질 거다. 이 부분이요. 이것도 조금 부연 설명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적혈구가 있었습니다.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다시요. 직접 빌리루빈이 되기로 했죠. 직접 빌리루빈이 되고 이것을 간에서 해결해줘서 다시요. 다시 지우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직접이 아니라 배설 불가능한 간접 빌리루빈이었죠. 그런데 간에서 기능을 하면 직접 빌리루빈이 되어지면서 대소변으로 빠져나간다. 대변과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황달이 없고 빌리루빈 수치를 다시 낮춘다. 이게 보편적인 기전이라면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병리적 황달은 용혈성 질환이다. 여기서 혈액이 적혈구가 깨진다. 용혈된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간기능 미숙이 아니라 적혈구가 매우 심각하게 파괴가 되어졌다. 심각한 용혈 현상이 나타났다. 즉 적혈구 파괴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간접 빌리루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간 기능의 미숙과 무관하게 매우 심각한 황달이 나타날 거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병리적 황달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비교해 두셔야 하고요. 이거는 보통 24시간 중요한데요. 24시간 이전의 황달이 나타나서 7일 이후에도 계속된다. 7일 이후에도 소실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거다. 이것은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면 자, 이때 병리적 황달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 하나, 형광요법을 다른 말로는 광선요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런 요법을 하는 거는 지금 적혈구가 많이 깨지는 건 사실이지만 형광요법을 함으로써 이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꾸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형광요법의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비타민 K를 주사하자. 비타민 K는 더 이상 용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수혈을 하자. 교환수혈. 즉 너무 심각한 용혈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교환하자.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우리 문제는 형광요법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쯤 해놓고 나면 이제 중요한 부분 설명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생리적 황달은 그 시기가 2, 3일 후에 나타나서 7일이 되어지면 소실이 되어준다. 이거는 자연 치유가 된다. 기억하고요. 이거는 간 기능의 미숙이 원인이지 특별한 질환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7일 후면 좋아지고 자연 치유가 될 거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그런데 병리적 황달, 꽤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병리적 황달을 병리적 황달이라는 거는 그게 좀 다르죠. 이거는 용혈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는 용혈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웃기지 않네요. 자, 용혈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형광요법을 통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일단 K를 주사하고 그리고 교환수혈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 이것이 병리적 황달이다. 자, 펜에 무리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